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취약한 휴전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군은 이란 내 표적에 대해 나흘 연속 공습을 감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남부 전역의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서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일주일 만에 최소 7척의 상선에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의 추가 에너지 수출 경로를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이란 미사일과 드론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오만을 공격했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기지와 미국의 이익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확전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목표물은 마지막에 남겨두겠지만 결국에는 에너지 목표물도 타격할 겁니다. 네. 하지만 오늘 밤에는 아주 강하게 공격할 거고 내일 밤에도 아주 강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 다음날 밤에도 아주 강하게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들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발전소가 목표가 되거든요. 다음 주에는 다리도 공격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할 겁니다. 그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다리를 파괴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식의 위협을 통해 협상을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전투가 이란과 걸프 국가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투가 더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밤사이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도 다시 시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양해각서 MOU 체결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습니다. 더 많은 반응을 듣기 위해 지금 워싱턴에서 생방송으로 연결된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이란 전문 연구 분석가 조너선 사예 씨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이번 긴장의 중심에 있는데요. 누가 이곳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른바 통행료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군사적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나요? 오늘 아침 미 중부사령부가 90분 동안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면 이런 조치가 꼭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실질적인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테헤란과 워싱턴 양측 모두 총격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그것이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자체에 관해서는 그 정권이 단 한 대의 드론만으로도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미사일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다시 해협을 봉쇄하는 데에는 단 한 명과 단 하나의 발사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작전은 미국이 다른 선택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논의가 강경하게 진행된 걸 알고 있습니다. 해협 확보를 위해 지상군 배치와 이란 부셰르 주까지도 거론됐지만 아직 그 단계는 멀어 보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테헤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해협을 공격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지 그들의 능력이나 자산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가 재개된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군은 봉쇄를 재개한 이후 상업 선박 2척의 항로를 변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이 지난주에만 상업선박 7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으며 걸프 국가들을 계속해서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기까지 얼마나 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봉쇄가 미국이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렛대임을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 압박 정책의 완벽한 구현이기 때문인데 제재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봉쇄 때문에 그 정권은 더 이상 불법적으로 석유를 중국으로 밀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렛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압력이 단순히 테헤란의 행동을 완화시키는지 아니면 정권 관리들 사이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그 편집증이 그들이 합의에 서명할 가능성을 더 낮게 만드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들은 타협을 약하다고 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징후가 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량을 더 나은 합의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테헤란에서 체제 차원의 권력 이양을 위한 길을 닫기 위해 정권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군사 공격 이후에 항구 폐쇄는 말할 것도 없고 정권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정권에게 불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유가와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도 분명 멀지 않았죠. 트럼프가 다리와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중요한 시설들을 정말로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 있는데요. 징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전쟁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런 시설들 중 일부가 공격당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의도적인 표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공격의 결과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표적 자체라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인프라와 역량을 파괴한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모든 이란인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그것이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더 나은 합의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란인들을 소외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오산에 근거한 것입니다. 말했듯이 새로운 압박이 정권을 온건하게 만든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란 내의 필수 인프라가 타격을 받는다면 그 의도는 대중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을 인프라 없이 내버려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미국과 합의에 서명한 잔혹한 정권 아래에서 말이죠. 그러한 조치에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상황 전개를 지켜보겠습니다. 워싱턴 생방송에서 귀중한 통찰에 감사드립니다. 조나단 사이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이자 전 이스라엘 외무부 차관인 데니 아얄론, 중동 담당 선임 기자 아리엘 오제란, 그리고 기자 빌랄 슬라덴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대사님, 다시 스튜디오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란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지금 트럼프가 약간 인내심을 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트럼프와 그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이 그날의 상황과 대통령의 현재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는 이란인들에게 매우 화가 나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협상 과정에서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체결된 양해각서는 이란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전략적인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항상 늘 벼랑 끝 전술을 즐겨 써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국을 점점 더 몰아붙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 장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8천만 이란인들이 불타오르게 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급진적이고 극단적이며 위험한 정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메시아적 성향을 가진 이 정권은 항복하거나 항복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느니 차라리 불타오르는 것을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외국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타코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리엘 오제란, 이란 정권 지도자들의 생각을 상상하기 정말 어렵네요. 실제로 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협상이 재개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면 아까 언급했듯이 단순히 군사적 압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점이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권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죠. 보세요. 미국은 40일간의 강도 높은 군사작전 이후에도 이란으로부터 원했던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약한 강도의 공격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현재 정권은
이런 공격의 결과로 어떤 양보도 할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와 전략적 차원에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첫날 해협을 봉쇄했고 모든 메시지가 그 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핵 위협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해협에 그렇게 집중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격들은 그들의 영향력과 해협에 대한 지배를 유지할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그 상황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공세 조치가 추가된다면 그것이 이 상황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고 그들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이란의 주요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걸프 아랍 국가들에서 미국의 존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이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걸프 아랍 국가들 역시 자신들이 더욱 대담해지고 과격해진 이란 정권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 지역에 군사적으로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걸프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들 국가가 생각을 바꿔 미국의 주둔을 없애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여기서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요? 궁극적으로 특히 최고 지도자가 제거된 이후로 그들은 매우 씁쓸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더 큰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전쟁을 멈추고 미국과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 압박을 가해 또 다른 형태의 양해각서 체결하게 하거나 최소한 이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외교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리치 씨,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한 걸프 국가들을 계속해서 겨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거의 즉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걸프 국가들에만 집중하는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엘이 말한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세계 경제에 더 큰 고통을 주면 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번영과 이 지역의 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란은 그들을 공격해 도널드 트럼프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선 다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걸프 국가들에서 연료 탱커와 연료기를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까지 가져왔을 정도입니다. 이란인들이 실제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인들이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관리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전면적인 작전을 펼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 세네이트로서는 이란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그렇게 할 만한 변명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쟁이 재개된다면 저는 헤즈볼라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오산이라도 상황 전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사님, 이스라엘 관련해선 베냐민 네타냐후가 워싱턴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물론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는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그는 집중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위협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선거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베니타, 정말 슬픈 자리입니다.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의 사망은 그의 굳건한 친구이자 위대한 미국인이었기에 매우 슬픈 일입니다.
대사님 죄송하지만 마이크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곧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리엘 오제란 씨께 이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며칠 내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도널드 트럼프와 직접 만난다면 네타냐후 총리의 최우선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네, 예루살렘과 워싱턴 간의 입장을 다양한 사안에 걸쳐 조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은 관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에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는지에 대해 이스라엘이 이해관계나 발언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이 중재한 레바논과의 협상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네타냐후 총리와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 간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시기에 워싱턴에 있을 예정입니다. 마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시리아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도 철수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에서 이스라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입니다.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있을 공동 군사작전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40일간의 전쟁 때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대사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 만남을 성사시킨다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2월 말에 있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작전이 매우 인상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한 계기라고 했지만 사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니었다면 10월 말 이곳 선거 전에 이런 만남이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은 분명 그를 만날 것입니다. 네타냐후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백악관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리엘이 말했듯이 이란 문제가 아마도 의제에서 매우 크게 다뤄질 것입니다. 저는 레바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이 저지른 전략적 실수 중 하나는 사실대로 말해야겠지만 레바논과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이란을 연계시키는데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타냐후가 그것을 분리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일부 거점에서 철수하는 조건을 협상하려고 할 것입니다. 레바논 군대가 제대로 무장하고 헤즈볼라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네타냐후에게 큰 기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타냐후가 실제로 균형을 맞추거나 견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설득력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J.D. 벤스 같은 인물들과 미국을 이란에 대해 매우 관대한 입장으로 몰아넣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레바논에 관해서 방금 대사가 말한 내용을 이어서 묻고 싶은데요. 로마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팀이 미국의 중재로 진행한 6번째 라운드, 이틀째 회의가 이제 막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시범구역에 대해 말하고 있었죠? 그 회의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그리고 물론 양해각서에 이런 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하죠.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회의들은 매우 기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스라엘군이 철수할 정확한 지역과 레바논군이 실제로 진입할 지역을 선택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메커니즘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양측 사이에 있었던 이견입니다. 레바논 측은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후 레바논군이 진입했을 때 이스라엘군이 검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헤즈볼라의 인프라와 요원들을 제대로 제거했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헤즈볼라를 쫓아내도 언제든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랍 언론 보도와 우리 쪽 라지엘의 말에 따르면 그 일을 제3자가 맡게 될 것이라는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떤 조직이 그 일을 맡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UN 평화유지군도 이 역할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3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남부 레바논의 시아파 다수 지역에 있는 민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그곳에 무기를 저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방위군이 공개하는 여러 영상과 사진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측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합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레바논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마도 그 과정에 판사가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합의를 얻기 위해 레바논 군대가 그 개인 주택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에 대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양해각서와 어떻게 연결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